안녕하세요. DJ 정수현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 생겨 곤란하던 중에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고 꼭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파도 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저의 인생은 남들보다 유달리 파도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인생의 파도란 본래 부모라는 방파제가 단단히 버티고 서서 일정 부분 막아주어야 하는 것인데 제겐 그래줄 수 있는 부모가 없었거든요. 제게 마음 붙일 곳이라고는 2살 터울의 동생이 전부였어요. 우리 자매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가장 오래된 기억이 고아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였으니 부모님이란 존재는 저희에게 막연히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좋은 원장님, 지도 선생님들을 만난 덕분에 저희 자매는 별다른 마음의 상처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진 말이에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고아원에서 자란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일인 줄 모르고 살았죠. 덕분에 남들보다 좀 이른 사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 자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는 좀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2년 뒤에 동생이 입학할 때도 같은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라? 이 고아 녀석 봐라. 엄마 아빠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이런 말은 뭐 흔하게 들었어요. 느닷없이 등 뒤에서 칠판 지우개를 던지거나 실내화에 뾰족한 것을 넣어놓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 위에서 물을 뿌리거나 그런 식의 장난도 많이 당했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잔인하다잖아요. 그럴 때면 저는 더 악착같이 달려들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어디 가서 주눅들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나 부모 없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한바탕 뒹굴고 나면 그 뒤로 며칠간은 잠잠했어요.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이젠 기가 질린 건지 따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건지 어느샌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친구도 몇 명 사귀게 됐어요. 다른 애들과도 그럭저럭 사이가 괜찮아졌고요. 근데 끝내 친해지지 못한 애가 있어요. 교준이. 이 녀석은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틈만 나면 와서 장난을 걸고 시비를 걸어대더라고요. 제가 전학을 가게 될 때까지도 그랬어요. 먼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준이 그 애는 저를 꽤 많이 좋아했었다고 해요. 남자애들이란 왜 좋아하는 여자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좀 아껴둘게요. 뒤에 가서 풀어야 할 썰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학교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놓은 덕분에 여동생 민지는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민희 누나 여동생이라며? 한마디면 누구도 건들지 않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덕분에 민지는 저를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각별하고 애틋했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름 모자람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니까 자연스럽게 꿈이 생기더라고요. 민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도서관 사서요. 원장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실이 더 크게 와닿네요. 원장 선생님은 그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해주려던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는 제게는 사서가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던 아이, 경찰관이 되고 싶다던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아이에게도 각각에 맞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목표가 생기니 삶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처음으로 꿈이 생기고 꿈을 향한 길을 찾으니까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삶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줄 알았던 게 실수였죠.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저와 민지를 따로 부르셨어요. 원장 선생님의 그런 표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민희가 올해로 몇 살이지? 저 11살이요. 그럼 민지가 9살이겠구나.
네, 선생님. 갑자기 나이는 왜요? 민지야, 민이야.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를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장 선생님은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듯이 계속해서 뜸을 들이셨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장 선생님은 저희에게 부모님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그렇게 어렵게 꺼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사실 지난 주말에 교회 행사로 오셨던 분들 있지? 그분들께서 너희를 예쁘게 보신 모양이야. 입양을 하고 싶으시다더라.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분명 기쁜 일이고 경사일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달랐어요. 지금의 생활이 완벽하고 안락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지금의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라 당장 헤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내심 방심하고 있었는지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이어지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2명을 입양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 분명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연히 알고만 있는 것과 현재의 안정적인 행복을 선택하라면 그 나이 때의 애들은 선뜻 미래를 고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진정하고 혼란스러워하기를 며칠, 민지와 저는 마음을 다잡고 원장 선생님과 그분들과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고아원에서 저희를 돌봐줄 수 있는 건 성인이 되는 해까지였으니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양이 어렵다는 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어릴 때 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마주한 두 분은 다정하고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와 동생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데 원장 선생님의 그것과는 또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민지와 저 둘 중에 누가 입양을 가느냐 하는 거였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동생보다 2살이나 많았으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입양은 점점 힘들어져요. 저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우리 고아원에도 나이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고 자립을 결심한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나름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어디에 던져져도 잘 살아남을 자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민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리고 순하고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잘 못해요. 저희가 어떤 결심을 했을지 구독자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맞아요. 저는 민지를 먼저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린 민지는 이곳을 떠난다는 두려움 반, 저에 대한 미안함 반으로 선택을 주저했지만요. 원장 선생님도 결국 제 뜻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민지에게는 진짜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작별을 하게 됐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후로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지금의 안락한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실감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후의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언젠가 만나게 될 가족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혹시 입양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됐어요.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건 어느 자선 바자회장에서였어요. 저희 고아원은 단지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끼리 돕고 잘 살자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됐거든요. 원장 선생님의 운영 방침이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됐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행사라든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제, 나눔 바자회 같은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곤 했죠.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말을 걸어줬던 그 순간이요. 그때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고 있었어요. 야외 행사장이었고 우리 고아원은 하얀색 행사 텐트 안에 원생들이 직접 짠 목도리니
스웨터니 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있었죠. 저는 쏟아지는 볕을 조명 삼아 책을 읽었어요. 누군가 텐트 가까이 다가오면 볕을 가려서 바로 고개를 들고 맞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 시야를 가린 몇 개의 그림자 중에 훗날 저희 부모님이 될 분들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런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은 진열된 물품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사실 그렇죠. 굳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달랐어요. 저희 부스에 오자마자 제가 읽고 있던 책의 표지를 보시고는 어머, 자기만의 방이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책을 아세요? 하고 바보같이 되물었고, 엄마는 그 말에 기분 좋은 듯이 웃으면서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이후로 저는 이미 체념했다고 생각한 가족에 대한 열망이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게도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어떨까? 그럼 사는 게 좀 더 즐거워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다고 해요. 오랜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완전히 체념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오롯이 두 분만의 행복을 위해 살자고 다짐하셨는데, 우연히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읽고 있는 똘똘한 아기를 보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대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상의하시던 두 분이 저희 원장 선생님께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처음 부모님께 연락을 받은 저는 원장 선생님의 손을 잡고 펄쩍 뛸 정도로 기뻤어요. 이심전심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구나. 마음이 통했구나. 이런 게 운명인 건 아닐까? 원장 선생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원장 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저의 첫 번째 부모님이세요. 저는 처음으로 원장 선생님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날 우리는 많이도 울었네요. 물론 행복에 겨운 울음이었지만요. 입양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을 꼼꼼히 적어서 전달해 주셨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정말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어요. 덕분에 부모님과 저는 조금 더 빨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어른들의 마음에 여러모로 배려받고 자란 셈이죠. 이렇게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됐어요. 우리 민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만난 만큼 서로를 아껴주고 더 힘껏 사랑하고 살자꾸나. 부모님은 저의 막연한 상상대로, 아니 상상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셨어요.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받지 못한 사랑까지 한 번에 몰아서 주시려는 듯이 두 분은 저를 힘껏 사랑해 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부족함 없이요. 물론 저도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그 흔한 반항 한 번 한 적 없이 무탈히 흘러갔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든든한 방파제가 제게도 생겼으니까요. 투정 부릴 틈이 어디 있겠어요. 덕분에 20대 중반에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과분하다 싶을 만큼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어요. 혹시 미니? 저는 화들짝 놀라 목소리가 들린 곳을 살폈어요. 그곳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나 누군지 기억나지는 않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기 저를 아세요? 남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차마 못했다는 듯이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어중간한 포즈로 서 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교준이야. 초등학교 동창.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교준이라면 학창시절에 제게 계속 장난을 거던 그 친구 아니겠어요? 이름을 듣고 보니 어린 시절에 얼굴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 교준이구나. 사실 교준이가 제게 장난을 걸고 괴롭힌 건 말 그대로 어린애의 짓궂은 장난 수준이었거든요. 다른 애들의 악질적인 장난에 비해서요. 게다가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얄미운 감정은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반가움만 남아있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교준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애는 수줍어하면서 손을 맞잡아 주었죠. 진짜 반갑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너는? 나도 여기서 일하나 봐. 나 어릴 때부터 꿈이 사서였잖아. 몰랐어? 기억이 날 것도 같다. 아무튼 너무 반가워. 궁금했거든, 잘 사는지. 어느 날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으니 말이야. 입양이 결정되고 저는 다니던 중학교를 떠나 부모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이라 저도 얼떨떨했던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말고는 제 이사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교준이가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더라고요. 나 이사 간 거 알고 있었구나. 신기하다. 우리 별로 친하지는 않았잖아. 과하게 솔직한 말에 교준이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아, 서운하게 말하네. 나는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교준이의 태도가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장난을 걸고 말았어요. 친하긴? 네가 나 괴롭히기만 했지. 언제 우리가 같이 문방구 한 번을 간 적이 있냐? 교준이는 제가 놀리는 걸 알면서도 부끄러운지 입술이 삐죽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한참을 떠들었는데 생각해보니 퇴근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교준이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우리는 당장 그날 저녁 치킨에 맥주를 뜯기로 약속했어요. 여기.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준이가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어디 가 있지. 왜 기다렸어? 아니 그냥 혼자 들어가 있기도 뭐하고 해서. 제가 묻자 교준이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제야 어렴풋이 눈치를 챘어요. 아, 얘가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고 괴롭혔던 거구나. 그때부터는 교준이를 놀려주는데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대묻거나 일부러 친근하게 굴어서 당황하게 하거나 그런 장난이요. 어릴 때 당한 걸 그대로 되돌려주려는 심산이었죠. 여기 근처 살아? 도서관에는 웬일이야? 혹시 나 따라온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나 여기 바로 근처 살아. 도서관에는 가끔 오고. 책 사는 거 좋아하는데 책장에 자리가 없어서 읽어보고 사려고. 그럼 앞으로 주말마다 꼭 와. 원하는 책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주고 내가 골라놔줄게. 대신 퇴근하고 치맥 쏴. 어때? 정말? 그래도 돼? 교준이가 빨개진 얼굴로 되물었어요. 도서관에 책 빌리러 오는 거 아니면 치맥 사주는 거? 별 웃기는 걸 다 물어본다 얘.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헤어지기 아쉬울 지경이 되면 같이 살 마음이 든다고 했던가요? 어린 시절 악만 남아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애쓰던 저와 그런 저를 놀리지 못해 안달이나 했던 교준이가 그런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부부는 아직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답니다. 사람 인연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저희 부부에게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시련은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찾아왔어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라잖아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시모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였죠. 게다가 옛날 사람이라 편견도 심하시고 한 번 아닌 것에는 마음을 굽힐 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열심히 밑밥을 깔던 남편이 제게 어려운 얼굴로 부탁을 해왔어요. 민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만나면 말이야.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아주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하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괜찮아. 마음을 열고 들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줘. 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남편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몇 번인가 입술을 뗐다가 말았다가 결국은 제가 답답해서 닥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괜찮대도? 내 성격 몰라? 우리 서로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잖아. 진짜 괜찮으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나 내가 유의해야 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님이 아주 보수적이셔. 민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야. 그래서 고아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민희를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야. 해서 하는 말인데, 참 진짜 어렵다. 미안해. 말을 하면서도 너무 미안하네. 우리 부모님께는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 그렇게 시작한 남편의 말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남편과 진지한 관계가 되었을 때부터 제게 신신당부한 내용이었죠. 시모시부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대놓고 사기를 치거나 속이자는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는 말씀이셨어요. 남편은 거기에 조금 더 보탠 것뿐이었고요. 저는 내심 옳게 왔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말했어요. 교준 씨, 꼭 그래야겠어? 그러자 남편은 제게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릴 때부터 민희가 혼자였다는 사실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진짜 꽉 막힌 사람이야. 엄마가 자기한테 상처 줄 것 같아서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것만 부탁하자. 응? 저는 내심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남편의 간절한 표정에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어요. 알았어. 장난이야. 나도 교준 씨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다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부모님과도 이야기 끝난 문제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마음 졸였지? 고맙고 사랑해. 우리 잘 살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몇 날 며칠 마음을 졸이고 단단히 마음 먹고서 말한 건데 제가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여 줬으니까요. 먼 훗날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동안 각오한 게 무색하게도 입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나름의 해프닝 끝에 상견례 전 마음의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제가 얼마나 시어머님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앉아요. 효준이 너도 수고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직업이 도서관 사서라고요? 시부모님은 은퇴 후 양주의 한적한 교회 지역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2시간을 내리달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제 직업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신경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기선제압이라도 하시는 건지 못마땅한 표정을 지우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 그나마 빠듯하게 애 하나 키울 수 있는 거 알죠?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도서관 사서의 월급이라면 뻔한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구나. 저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드리기 위해 애쓰면서 조심스레 답을 드렸어요. 네 어머니, 제가 살뜰하게 챙겨가면서 살림 잘 꾸려볼게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은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꾸릴 게 있어야 꾸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면전에다가 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의 잔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교준이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요. 우리 대를 이을 장자란 말이에요. 당연히 아들도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할 거고 좋은 학교 보내고 거기에 걸맞는 옷 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하려면 돈이 만만찮게 들 거라는 말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초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입장이라면 첫째 며느리감으로 제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돈을 남들보다 잘 번다고 자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가 돈을 잘 벌어야 애들이 떳떳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그런 말까지 듣고 나자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겨우 참았네요. 뭐 아가씨네 집안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손주가 남부럽지 않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컸으면 좋겠어요. 결국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이랑 저 잘 살게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희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그제야 마지 못하다는 듯이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전에 남편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어머님께 꽉 쥐어 사는 건 아닐까 솔직히 한편으론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인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크게 불편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과묵하지만 따뜻하게 몇 마디인가 건네주셨고요. 그렇게 떨리는 첫 식사는 어영부영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잘 살자. 너스레를 떨자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어찌나 힘이 되던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본인도 물론 가정교육을 엄하게 하시기로 동네에서도 유명하셨고요. 어린 시절부터 남편의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은 물론이고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꼭 색안경을 끼고 보셨다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애들은 꼭 티가 난다나요?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건가? 생각하니 제 처지보다 오히려 말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했을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포기를 모르던 제가 남편의 응원까지 받아 열심히 애교를 떤 결과 결국은 목석 같던 시어머니도 제게 마음을 여시고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네요. 결혼식 날 부모님이 어찌나 우시던지 완전히 눈물바다 그 자체였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 그 자체인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비상이라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은 다짜고짜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더군요. 놀란 저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가 무섭게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빨리 퇴근한 남편이 저를 반겼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래 걱정되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준이가 이번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대. 그런데 저는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고 되물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정말? 헉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집 남자들에게 무슨 이상한 사주가 들렸나.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물론 저야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다 뿐이지 지금은 낳아준 부모님보다 훨씬 듬뿍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래? 남편의 동생이라면 이제 겨우 30대 초반이거든요. 여자친구도 아마 비슷한 또래일 테고요. 모르겠어. 근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는 모양이더라. 얼굴도 모르는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어째선지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비슷한 운명으로 살아갔을 테니까요.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보 같은 놈이 그걸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버렸다는 거야. 처음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일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헉소리가 나더군요. 아휴, 대체 왜 그러셨대. 어머님 성향 알면서. 기준이는 어머님의 성격을 잘 몰라. 장남인 내게만 특히 엄하게 구셨거든. 그 녀석이 어리광 부리면 어지간한 건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역시나 노발대발 하신 모양이야. 기준이는 기준이대로 그런 어머니 모습에 놀라 자빠졌고 1시간쯤 전에 넋이 나가서 전화 왔더라. 오늘 여자친구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다 집어치우라고 그랬나 봐. 절대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내가 먼저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후회하기엔 이미 늦은걸요. 저희 부부는 먼저 어머님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하시면 도련님의 여자친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면 어쩌면 이번 일로 헤어질 수도 있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동생을 끔찍이도 아끼거든요. 동생의 패닉에 빠진 목소리를 듣고 남편은 마음이 많이 어지러운 모양이었어요. 괜찮아.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위기가 있었잖아. 나 인사드리러 갔던 날 기억하지?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님하고 나 나름 잘 지내잖아. 도련님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자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인 모양인지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어머님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깍, 어머님의 성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마침 전화 잘했다. 내가 기준이 녀석 때문에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그리곤 들려오는 푸념. 남편이 재빨리 통화 음량을 줄였지만 그렇다고 어디 소리가 다 막아지나요? 가만히 안 들리는 척 다 듣고 있었죠. 얘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엄마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니 안 했니? 응? 효준이 너도 알고 있잖아. 엄마가 뭐 많은 거 말하니? 그냥 부모님 잘 살아 계시고 최소 수준만 되는 직장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고 더 있어? 누가 시부모한테 효도하기를 바란다니, 억대 혼수를 바란다니.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시어머님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지만 가운데서 더 힘들어할 남편 앞이라 겨우겨우 숨을 참아가며 표정 관리를 했네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이 좀 붉어졌지만 그래도 자기 감정보다는 동생의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잘 참더라고요. 그리곤 어른스럽게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도 기준이가 그렇게 좋다고 소개시켜주는 사람인데 만나보기도 전에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기준이가 애도 아니고. 남편이 애매하게 말을 끊었어요. 아마 우리도 잘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혹시나 어머님이 발끈해서 제 나쁜 소리를 할까 봐서 참은 것 같았어요.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애처럼 구냐고! 어머님은 빽소리를 지르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한참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담배를 몇 대 연달아 피는 모양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다시 거실로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괜히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미안해. 어머님이 이상한 부분에 확고하셔서.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상처가 아니겠어요. 저의 존재를 대놓고 부정하시는데요. 그치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제겐 이렇게 사려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걸요. 저희는 도련님을 위해 다시 한번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도련님과 여자친구분도 저희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면 어머님이 좀 별나게 구셔도 그럭저럭 참고 지낼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엔 남편도 조곤조곤 상황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엄마, 같이 저녁 한번 먹는다고 해서 꼭 결혼하란 법 없잖아요. 기준이도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더구만 뭐. 그냥 아들내미 끔찍이도 좋아해주는 감사한 분과 식사 한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오늘인데 파토 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어머님도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지셨는지 그제야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옆에서 슬쩍 엿듣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긴장해서 제가 다 혼났네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제게 양해를 구했어요. 암만 해도 조금 불안하다면서요. 같이 가서 식사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어머님의 까칠하고 불편한 표정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도련님께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흔쾌히까지는 아니고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기다려서 도련님 커플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오랜만에 뵌 어머님은 여전해 보이셨어요. 한번 마음이 틀어지시니까 다시 제 직업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 왔니? 아휴, 내가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저희를 보자마자 한숨만 푹 쉬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주방을 보니 그래도 손님을 초대하는 자리라고 식사는 잘 준비해 놓으신 모양이었어요. 갈비에 닭국에 저희가 따로 준비할 건 없어 보였죠. 그리고 대망의 약속 시간. 저는 자리에 앉는 대신 돌아다니면서 반찬과 국, 밥을 열심히 날랐어요. 그 사이 식탁에 나란히 앉은 시부모님과 남편, 도련님과 여자친구분은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요.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했던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허허 웃으면서 대화 분위기를 주도해 가더라고요. 도련님은 낮에 어머님과 한바탕 한 게 아직도 걸리는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서 제가 다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직업을 듣고 어머님이 또 어떤 막말을 하실지 제가 다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되물으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자 도련님의 여자친구분이 조금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초등학교입니다, 어머니.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계셨을 텐데 일부러 초등학교는 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마 시비거리를 찾고 계신 거겠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급이 좀 낮은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요. 헉,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저야 그런 상황을 하도 많이 겪고 자랐기 때문에 꿋꿋이 잘 넘길 수 있었지만 여자친구분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모두가 뜨악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여자친구분이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그렇지만 초등학교 교사라는 일에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걸 가르치거든요. 이쪽도 만만찮다 싶더라고요. 따박따박 말하는 게.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시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성취감 있으시겠네. 혹시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어요? 내가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부모님 관상을 좀 보고 싶은데. 첫 만남에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 도련님은 그야말로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어머님을 돌아봤어요. 남편이 뭔가 중재할 말을 찾는 듯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때였어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한 번 입양된 적은 있었는데 양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파양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습니다. 도련님의 여자친구분이 딱딱한 말투로 대꾸했어요. 아마 도련님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는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없는 걸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말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상대가 시어머님이 누구든 걸려온 시비는 피하지 않는 태도가 이 친구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한편으론 남일 같지 않아서 괜히 더 마음이 쓰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도전적인 태도를 읽었는지 그야말로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시아버님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말리시는데도 도통 진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요? 그래도 기준이가 하도 졸라대길래 밥이나 먹여서 보내려고 불렀더니 얘, 너는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어디서 저런 부모도 없는 애를. 어머니,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도련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어이가 없는 건지 놀라신 건지 손가락으로 도련님을 가리키면서 입만 뻥끗거리셨고요. 여자친구분도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건지 따라 나섰어요. 이게 어디 남의 멀쩡한 아들을 홀리려고? 그리고는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무리 막 나간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줄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자친구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희를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요. 낯이 익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같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제야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혹시 민진이? 저는 저도 모르게 십몇 년 만에 만난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고 반갑고 그렇지만 곧바로 상황을 깨닫고 아차 싶더군요. 여기서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획 하고 돌아보셨어요. 너 저 애랑 아는 사이니? 어머님의 눈빛이 전에 없이 무서워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표정만 지어 보였죠. 남편과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여기서 들키면 정말 큰 사단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민지가 시어머님의 말에 대답을 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알던 언니예요. 잘 지내나 보네 언니.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는 휙 몸을 돌려 나가버렸어요.
더 말이 길어지면 제가 친언니라는 사실을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동생은 저를 배려해서 저렇게 가버리는데 어머님께 맞은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데 거기서 솔직히 말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시어머니의 완고한 고집을 오늘 봐버린 이상 붙잡을 수가 없더군요. 대충 상황을 눈치챈 남편이 슬쩍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잘했어. 그냥 보내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겨우 삼켰어요. 민지는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한 이 상황에서도 10년도 전에 헤어진 언니를 위해 저를 모른 척 해준 거예요. 민지와 도련님이 자리를 떠나고 그날의 사건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어요. 식사를 더 이어갈 분위기도 아니었고 화가 날 대로 나신 어머님도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저와 남편만 덩그러니 거실에 남아 정리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충격과 슬픔에 몸을 잘 가누질 못했어요. 분명 좋은 집에 입양을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파양을 당했다니. 게다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니.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동생의 태도에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을지 떠올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민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해 주었고요. 그렇지만 도련님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것만 신신당부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헤어진 민지와 저는 오랜만에 마주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주 앉은 민지는 제가 알던 민지가 아니더군요. 언니, 어떻게 그런 아줌마를 모시고 산대? 고생 많겠다. 그렇지 뭐. 넌 어떻게 된 거야? 파양이라니. 나는 분명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자 민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그거? 뭐 그냥 양부모님 이혼하시면서 다시 고아원으로 쫓겨났지. 가면 언니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입양을 가버렸더라. 언니야말로 좋은 집으로 간 것 같네. 고아라면 질색팔색을 한 양반이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거 보면. 민지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그 비꼬는 듯한 말투에 마음 한편이 싸늘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시모한테 그렇게 심한 일을 당한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도 크게 틀어졌을 거고요. 근데 언니도 참 대단하다. 간도 커. 어떻게 시어머니를 속인 거야? 혹시 남편도 속였니?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민지는 표독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나락이었는데 언니는 참 살만했나 봐. 배신감 든다 나.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그때 아는 척을 했으면 안 되었나? 그냥 보냈어야 했나?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어떻게 되려나? 노발대발 하시는 걸로 끝나려나? 아니면 끝까지 가시려나?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했지? 민지는 이제 대놓고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줄 정말 몰랐어. 미리 연락해봤어야 하는 건데. 민지는 제 말에 콧방귀를 꼈어요. 그런 감성팔인 됐어 언니. 그런다고 해서 지난 세월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건 그런 사과가 아니야. 내가 언니 대신 그 집에 팔려가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에 걸맞는 보상만 해주면 돼.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 지경이 되자 얘가 일부러 알고서 도련님께 접근을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민지는 노골적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원하는 거였어요. 저의 가정을 인질로 삼고서요. 어쩌겠어요. 민지의 말도 일리가 있는걸요.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또 저 대신 그 집에 입양을 갔던 민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한 푼 두 푼 민지에게 송금을 해주었어요. 그간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죠. 어머, 역시 아무리 그래도 언니가 최고네.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처음엔 민지도 이런 식으로 고마운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거듭될수록 태도가 변해가더라고요. 제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100만 원, 또 100만 원, 그러다 200만 원.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붙이던 금액은 점점 커졌어요. 민지가 자꾸만 더 큰 금액을 요구했거든요. 언니, 나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데 병원비 좀 보내줄 수 있어? 언니, 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좀 필요해. 300 정도? 언니 1억이야? 내가 이번 주에 꼭 내야 하는 돈이 있다고 했잖아. 정말 실망이다.
너무 실망해서 입이 가벼워질 것 같네. 살다 정말 고아로 자라면서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많았다지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린 시절 눈물의 이별을 한 여동생이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다니요. 이런 일은 아침 드라마나 유튜브 사연 채널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사연인 줄 알았죠. 이제 민지에 대한 미안함은 분노와 서러움, 짜증으로 바뀐 지 오래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따지고 말았어요. 분통이 터져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쯤 했으면 됐잖아. 나는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러자 민지는 우습다는 듯이 제 말에 반박했어요. 언니, 정신 차려. 내가 무슨 용돈이나 벌자고 이러는 것 같아? 언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잔말 말고 1,000만 원 보내.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나 언니는 시어머님 댁도 알아. 내가 찾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알지?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금까지 남편 몰래 저금한 비상금은 다 털어서 써버렸고 이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는 더 돈 나올 구석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전전긍긍하면서 머리만 쥐어뜯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기막힌 문제예요. 지금도 민지에게 메시지가 오고 있네요.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민지의 말 한마디에 저희 가정의 파탄은 물론이고 저희 양부모님까지 졸지에 사기 결혼을 종용한 사기꾼이 될 마당이고 그렇다고 민지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자니 지금껏 받아먹고 입 닦은 게 있으니 마지막 한 번으로 끝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는데요. 그 전에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남편과 꼼꼼히 읽어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려고 합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